네, 저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에서 가르치고 있는 최재천입니다. 제가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을 지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들은 자연계에 늘상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방에도 바이러스 많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미 토착화된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조류독감 바이러스잖아요. 십몇 년 전만 해도 그게 엄청난 뉴스거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조류독감은 거의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조류독감하고 이번에 벌어진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조류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는 사람의 숫자는 그리 지금까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조류를 공략하는 바이러스가 갑자기 포유류인 우리를 공략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이유가 이게 바로 포유류를 공략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박쥐에서부터 이번 경우에는 천산갑을 통해서 우리한테 왔다 그러잖아요. 사스의 경우에는 사양고양이를 통해서 왔고, 메르스의 경우에는 낙타를 통해서 왔고, 이게 다 포유류다 보니까 진화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동물들이라서 그 바이러스들이 큰 어려움 없이 우리를 또 공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자연 생태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어요. 우리가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자꾸 가서 나무를 베어내고 길을 내고, 그만큼 우리가 야생동물하고 만나는 접촉하는 횟수가 옛날보다 확실히 늘은 거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한테 안 올 건데 우리가 가서 천산갑을 괴롭히고 또 사양고양이를 자꾸 잡고 이러다가 그 몸에서 우리 몸으로 옮겨온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대유행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근원적으로 생태계가 건강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면 이런 끔찍한 일은 애당초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의 건강성과 유행병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한 20년 동안에 벌어진 바이러스로 인한 유행병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겪은 게 사스고 메르스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인데, 이게 전부 박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우리가 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박쥐는 사실 주로 열대지방에 살아요. 이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온대지방의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박쥐들이 전부 온대지방으로 지금 이제 슬금슬금 이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옛날보다는 온대에 박쥐들이 훨씬 많아졌는데, 우리 인류가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온대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숲을 자꾸 줄여나가고, 박쥐들이 대개 동굴에 살잖아요. 열대 같으면 동굴 앞까지 사람들이 갈 일이 별로 없는 건데, 온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동굴 바로 그냥 코앞까지 계속 숲의 나무를 잘라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온대에 있는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이 열대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악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박쥐들이 거기까지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됐고, 그 박쥐들을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그 박쥐들이 주변에 있는 동물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겨주고, 그 동물들을 또 우리가 건드리다 보니까 우리한테 옮겨오는 거죠. 이 모든 게 자연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생겨날 일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예민한 쪽으로 진화를 했어요. 뭐가 밖에서 들어오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면역계가 굉장히 진화한 동물이에요. 박쥐나 여러 야생동물들은 좀 우리보다는 되게 둔감해요. 그래서 그냥 바이러스들이 늘상 드나드는데 별로 반응을 안 해요. 그냥 와서 약간 피해 입히고 그냥 나가고 뭐 이렇게 그냥 진화를 했어요. 특히 박쥐한테 굉장히 많아요, 바이러스가. 근데 그걸 많이 갖고 다니는 동물이 이제 온대로 우리 사람들 가까이 지금 더 가까이 왔고, 온대에서는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너무나 이미 많이 파괴를 시켜놓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박쥐들이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많은 동물들과 만나는 기회가 훨씬 많아졌고, 그래서 옮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을 가져오는 거냐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 줄어들겠군요. 제가 그 얘기 절대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자주 만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나겠구나. 점점 자주 벌어지겠구나.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은근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와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한 20년, 30년 간격으로 한 번씩 터졌어요. 근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2002년 사스로 출발해갖고 메르스, 에볼라, 지카, 에이즈 해갖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2, 3년에 한 번씩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료가 입증을 해주고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잦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볼라 같은 경우에는 서부 아프리카에 국한돼서 벌어지니까 세계적인 팬데믹이 안 됐을 뿐이고요. 이런 일이 잦다가 보면 에피데믹이 여러 차례 일어나다 보면 그중에 팬데믹으로 번질 것들이 지금보다는 더 자주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이게 억지가 아니라는 거죠. 대체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가 건강한 생태계입니다. 자연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종분화를 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연구해 보면 미생물 다양성이 아마 제일 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지금은 좀 비교가 약간 어색하긴 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해온 많은 동물들 중에서 보면 딱정벌레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연의 진화 과정을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동물은 종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떤 동물들은 어마어마하게 종수가 많고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연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면 자연은 한 종, 두 종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분화하더라는 겁니다. 자연은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종이 몇 종 없는 생태계는 만약에 그 몇 종 없는 생태계 중에 한 절반 정도에게 무슨 큰일이 생겨갖고 걔네들이 다 절멸했다. 그러면 생태계가 나머지 남은 몇 종이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종들이 있으면 그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그 빈 공간을 나머지 종들이 굉장히 쉽게 메우고 이 자연 전체의 안정성을 잘 유지해 가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생태계가 굉장히 빨리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자연 생태계를 우리가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resistance라는 영어 표현으로 resistance. 그러니까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얼마나 잘 견뎌내느냐, 그 충격에서 얼마나 버텨내느냐 하는 저항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엔 resilience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생물 다양성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는 그런 태풍이 불든 뭘 하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잘 견뎌냅니다. 그리고 만약에 크게 당했더라도 금방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항력과 회복력 둘 모두를 잘 갖추고 있는 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태계인데, 바로 그거의 핵심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생물 다양성을 너무 줄여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기여하고 있는 걸 거예요. 박쥐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있으면 박쥐가 그 다양한 동물들 전부에다가 찔끔 옮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인간이 그런 동물들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만났다. 확률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게 적겠죠. 근데 이미 박쥐가 옮겨줄 동물들의 숫자가 벌써 종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냥 맨 놈한테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확률적으로 너무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줄여버리는 바람에 통로가 너무 빤해진 거죠. 우리한테 올 수 있는 통로가. 그냥 우리가 어느 특정한 종을 겨냥해서 쟤네를 없애야 되겠다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식처를 그냥 자꾸 파괴를 하니까 그 숲에서 살아야 되는 많은 생물들이 한꺼번에 자꾸 사라져 나가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아마 훨씬 더 많을 거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또 특별히 좋아하는 이런 생물들이 있어 갖고, 그런 생물 다양성 차원에서 우리가
꼭 원하는 동물이 있다가 보면 그 동물들은 또 아주 집중적으로 당하는 거죠. 너무나 이런 일이 지금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런 팬데믹 같은 거로 우리한테 이제 되돌아오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생물학을 처음 배울 때 다윈의 이론의 자연 선택 이론 이거를 이제 배우면 다윈 선생님이 종의 기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랜 세월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그 어느 생물의 형질이 변한다.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프리카 코끼리의 경우에는요, 지난 몇십 년 동안 하도 사람들이 상아가 큰 코끼리를 너무 많이 잡아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에는 수컷들이 이렇게 짧은 놈들밖에 없어요. 그 짧은 놈은 사냥꾼이 안 잡으니까 좋은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내버려 둬가지고 암컷들이 만날 수 있는 수컷이 다 요 짧은 애들 뿐이에요. 옛날에는 아마 긴 수컷을 암컷들이 선호했겠죠. 지금은 뭐 멋있고 자시고 뭐 따질 게 없는 거예요. 다 짧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컷들이 다 짝짓기를 하고 나니까 지금 태어나는 새끼 수컷들이 거의 대부분이 짧거나 아예 없거나, 이게 불과 뭐 한 몇십 년, 100년 요 사이에 인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흉측한 동물이 코끼리의 진화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제가 가끔 생물 다양성 강의를 할 때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젠가 게임인데요. 어떤 거는 절대 뽑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건드리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건 뭐 이렇게 뭐 저건 뭐 빼도 될 것 같아요. 그걸 뺐는데 그냥 확 무너지잖아요. 자연 생태계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오묘한 것이거든요. 제 지도 교수님 E.O. 윌슨 교수님이 지구상의 가장 복잡한 두 시스템이 뭐냐 하면 하나는 인간의 두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연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복잡한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글쎄요, 뭐 전체 한 5%나 알고 있을까.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생물이 어떤 생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전체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진짜 아는 거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북극곰이 뭐 지금 너무나 위험한 상태로 계속 몰려가고 있는데, 아이 뭐 북극곰 없어졌다고 뭐 세상이 끝나겠어? 근데 세상이 끝날지도 모르죠. 그거는 아무도 북극곰이 지구 생태계에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북극곰이 진짜로 사라졌을 때 북극곰이 하던 그 역할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거를 누가 대체할 수 없을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 연쇄 반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정도 사라져도 뭐 지금 뭐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 뭐 그래도 어떻게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없어진 거는 빼도 안 넘어지는 나무 토막이었는지도 모르죠. 요 다음번에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없어지는 누군가가 정말 우리가 빼지 말았어야 되는 나무 토막이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대재앙을 맞이할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계시는 여러분이 들으면 조금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바이러스는 인류를 멸종시키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여나가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죽이면 한 몸에서 다음 몸으로 바이러스가 못 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요. 바이러스는 인류를 절대로 멸종시킬 수 없습니다. 한참 죽이다가 더 이상 못 죽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나 생물다양성의 고갈은 인류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옮겨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지구기후가 완전히 달라지면 어디에도 숨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인류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냥 한꺼번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한 절반이 사라진다. 과연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장담 못합니다.
생물 다양성의 절반이 사라졌을 때 과연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구를 유지하고 있는 식량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스템들이 전부 붕괴를 할 텐데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럴 때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 살아남을까? 아무도 장담 못하죠. 이거는 바이러스가 할 수 있는 일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그 아주 귀한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잘 살려서 기후변화 문제나 생물다양성 문제에 정말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열대에서 박쥐를 제가 직접 연구한 사람이고 논문도 몇 편 쓴 사람인데 저는 과일 박쥐를 연구했는데 가까이서 보면요 정말 예뻐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아주 신비한 동물이고요. 박쥐는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특정 동물에 대한 혐오를 시작한다 그러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보나마나 다음번 거는 박쥐에서 출발 안 하고 저는 쥐에서 출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포유류의 종수의 절반이 쥐입니다. 설치류가 절반이고요. 나머지 절반의 절반이 그러니까 전체의 25%가 박쥐입니다. 그러니까 박쥐가 워낙 종수가 많다 보니까 박쥐에서 출발한 거고요. 박쥐가 이동성이 좋다 보니까 다른 동물에게 많이 옮겼을 거고요. 근데 못지않게 이동 잘하고 훨씬 숫자가 많은 쥐과 동물. 그러니까 아마 다음번 거대 대유행은 아마 쥐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전 대충 그렇게 상상하고 있는데 또 그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쥐 마음에 안 드는데 또 쥐를 미워할 거. 이건 끝이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시간 대학 교수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지도한 학생이었는데요. 역사과 학생이었어요. 제가 박사 논문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갔는데 그 친구가 어떤 논문을 썼냐면 우리가 해충구제를 할 때 쓰는 용어들이 전부 군대 용어다 하는 거를 밝혀낸 거예요. 박멸해야 된다, 퇴치해야 된다, 뭐 이런 용어들을 그냥 거침없이 쓰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 전부 군대에서 나온 용어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쓴 책을 이제 읽어보니까 그 이론을 발전시켜서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비유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해충을 대하는 태도나 지금 예를 들면 바이러스나 세균을 대하는 태도나 이게 군대식이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 행동을 해야 된다고 비유를 했더라고요. 경찰은 질서 유지가 목표라는 거죠. 다 퇴치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열심히 방역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은 애꿎은 미생물, 곤충 이런 게 지금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있을 텐데 그건 좀 아니거든요. 근데 만일 진짜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마지막 한계까지 악착같이 박멸해서 이 사태를 종식시키겠다. 저는 그건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악영향이 훨씬 더 클 거고요. 그런 일은 아마도 벌어지지도 않을 거고요. 인류 역사에서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퇴치한 건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천연두 바이러스. 하나 우리가 퇴치하는 데 성공했고요. 나머지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퇴치라는 건 애당초 불가능한데 자꾸 그런 용어를 쓰다 보면 왠지 우리는 그래야 될 것 같은 오해를 하면서 자꾸 하잖아요. 방역이 목표면은 안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함께 살 수 있는 때가 되면 멈춰야 하는 거죠. 매직 존슨이라는 그 NBA 스타 지금도 에이즈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치료제로 잘 버티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이론을 적용한다 그러면 매직 존슨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미 함께 살고 있어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그럴 수밖에는 없어요. 바이러스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너무 많고요. 생물학자들은 가끔 쓸데없는 짓을 잘하는데
바이러스 학자 중에 누가 또 계산을 해본 양반이 있어요. 지구상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을까 계산에 의하면 지금 바이러스는 눈에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무지무지 가벼운 존재인데 지구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를 다 모았을 때 77억 명의 인류 전체의 중량의 3배 거라고 계산을 해낸 거예요. 이게 뭐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랑 뭔가 안 맞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험악하게 공격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바이러스를 다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같이 사는 게 답이에요. 이번처럼 벌어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잘 두고 소독도 잘하고 지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손만 잘 씻어도 사실은 마스크까지도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손만 잘 씻으면 일단 대충 해결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막 떠다니면서 물론 비말로 옮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바이러스 만졌던 손으로 코 후비고 만지고 이러다가 점막을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 잘 씻는 게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바이러스가 너무나 우리를 심각하게 공격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 왜냐하면 돌이켜보라. 사르스, 메르스, 에볼라, 지카, 에이즈 하나도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홍역 백신은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이 유행성 바이러스가 하는 백신은 근래 몇십 년 동안 한 개도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왜? 개발하는 데만 운 좋으면 1년 아니면 3년이 걸린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잘 됐을 때. 지금 딱 하나 우리가 쓰고 있는 백신은 독감 백신이거든요. 근데 그건 1940년대에 만들었고 지금 우리가 효율성이 60 내지 한 70%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해마다. 그 정도의 효율성은 우리가 그래도 가져야 이게 백신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데 그 효율성 60% 넘기는데 70년 걸렸습니다. 백신 만들지 말자. 그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바라고 있다가는 이게 안 끝나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해낸 백신이 행동 백신, 생태 백신이에요. 행동 백신은 우리가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한 이게 좋은 행동 백신 중에 하나입니다. 안 만나면 돼요.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뇌가 있어서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만 하면 다음 사람으로 안 옮아가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회적 거리두기만 확실하게 잘 지키면 한 2주 후면 대충 끝나는 거죠.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백신은 생태 백신이에요. 우리가 생태계를 잘 보존해주고 지금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막 그냥 공격해대고 부수고 이렇게만 안 하면 그 자연 생태계에서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던 그 바이러스가 인간 생태계로 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제안하는 요 2개의 백신이 어쩌면 더 효율적이고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연을 있는 그대로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보존하자. 그게 우리 생태학에서 끊임없이 해오던 얘기고요. 만약에 뭐 자연하고 우리가 전혀 관계 맺으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다가 어쩌다가 우리한테 얼마 오면 또 곧바로 행동 백신 다 맞고 거리두기 하고 손 씻기 하고 이것도 행동이잖아요. 지금 거의 한 20년 돼 가네요. 통섭이라는 화두를 이제 제가 던진 사람인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통섭은 역시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통섭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사실은 인간 세계에서 혐오라는 건 굉장히 진화된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뭘 혐오한다는 거는 진화의 산물이에요. 외지인을 만나면 왠지 일단 거리를 두고 우리랑 좀 다른 사람들 싫어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뭐 이런 짓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파악하건대 이런 모든 외지인을 혐오하는 거 이런 모든 인간적인 혐오와
지저분한 거 싫어하는 이런 혐오, 이게 다 합해서 근원이 하나입니다. 근원이 병원균입니다. 질병 때문에 혐오라는 건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남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 외지인인데 제가 무슨 병을 갖고 왔는지 알게 뭐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왠지 싫은 거고 뭐 이러는 거예요. 모든 게 질병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진화할 수밖에 우리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모여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모여 사는 동물은 혼자 사는 동물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모여 사는 동물의 최대 약점이 질병이거든요. 병 나면 그냥 한꺼번에 다 죽어야 되니까. 이른바 사회성 동물이 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혐오가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갑자기 질병관리본부에서 저 친한 친구하고도 2m 간격 뛰세요. 그렇게 그냥 얘기하면 누가 뛰어요? 근데 그 얘기 딱 해주는 순간 딱 우리 알아듣잖아요. 저는 그거를 사랑의 간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 글에서. 사랑하니까 나는 너와 거리를 뗀다. 근데 이걸 쉽게 잘할 수 있는 건 혐오라는 게 진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혐오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를 띄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두루두루 보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많은 현상들,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그걸 분석해 보면 근원이 또 자연과학에서 찾을 수도 있고, 따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이해 못해요. 근데 함께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함께 이 문제를 다루면 포괄적으로 우리 이해가 되고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방법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저는 좀 거창한 철학적인 명제를 하나 걸어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를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학자들이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turn이라는 개념인데, linguistic turn 하면 언어적 전환, 우리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완전하게 달라진 동물이 된 거고, 뭐 cultural turn 하면 문화적 전환, 뭐 이런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informational turn 하면 정보의 전환. 그게 99년도였는데 밀레니엄 무슨 학회에 초청받아가지고 좀 멋있는 얘기를 해야 돼갖고 그때 제가 이제 준비해서 한 게, 온갖 전환 니네가 다 들고 와도 뭐 기술의 전환, 뭐 로봇, 뭐 robotic turn 뭐 어쩌고 해도 내가 생각할 땐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건 생태적 전환이다. ecological turn이다. 왜? 21세기에 잘못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 그 강연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멸종할 수도 있고, 생물 다양성이 지나치게 사라져서 멸종할 수도 있고, 대규모 대유행병이 돌아서 우리가 크게 당할 수도 있고, 이 세 가지를 제가 하나하나 들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텐데 21세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전환은 생태적 전환밖에는 없다. 살아남으려면. 많은 분들이 조금은 옛날보다 이걸 이해하시리라고 믿어요. 이 경험으로 인해서 혹시 자연을 대하는 태도, 자연에 대한 이해, 이게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어쩌면 무작정 경제 발전을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국립생태원의 저 역할이, 그리고 지위가 상당히 상승하고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옛날처럼 그냥 무조건 돈 버는 그런 직업을 택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팬데믹 같은 게 안 생기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은 없을까? 지금 보면 젊은 친구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제가 만약에 한마디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지금 여러분이 준비해 오던 세상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다. 이제는 아마 자연도 보존하면서 우리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공존해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야들이 훨씬 많이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눈을 좀 돌리시는 게 현명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아남고 지구도 건강해질 겁니다.